이재명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오늘 열리는 1차 슈퍼위크 결과에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과 제보자가 등장을 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민주당 경선 오늘 슈퍼위크 결과 발표한 2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64만 명의 국민 선거인단 표심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 선거인단은 한 200만 명 정도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최종 후보의 윤곽도 드러난다. 이건 너무 성급한 생각인가요? 또 아직 반을 까기 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64만 명의 투표율 한 70%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 45만 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충남부터 TK까지 갔을 때 합쳐서 5만 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죠. 아홉 배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전체 선거인단이 200만 정도라고 봤을 때 한 네. 110에서 120만 정도가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한 40, 한 2, 3%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더 문제는 이게 1차 슈퍼위크가 전국의 유권자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전국을 반영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미 이게 딱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올린다면 예. 그 이후에 특별한 게 없으면 나머지 지역이나 2차 선거인단도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통계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 선거에서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지금과 비슷한 충남, 충북, 대구와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이후에는 특히 밴드웨건 현상까지 또 해요. 대사를 예. 밀어주는 현상까지 돼서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표만 놓고 보면은 뭐 끝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이 일반 지금 여론조사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분위기인지 어떤 걸까요? 진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투표율이 7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통상 보면은 1위 후보가 압도적으로 달리게 되면 사실은 2위 이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약간 포기하는 건가요? 글쎄 내가 후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투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상 밖으로 책임당원들, 권리당원들을 투표할 때는 50%가 나왔는데 지금 1차 선거인단은 무려 70%가 넘었어요. 예.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선택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표심과는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그러면 당내에서 이렇게 또 압도적으로 처음부터 이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권리당원 투표했을 때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못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예. 너무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면 사실은 민주당은 흥행에 실패하게 돼요. 재미가 별로 없다. 예, 아마 호남 지나고 나면 이게 흥행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결과 발표까지는 의원님 같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요. 예, 함께 있고요. 충청권 이어서 어제 TK 상황을 보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50% 조금 넘었습니다. 51%를 받았고요. 이낙연 후보가 27%. 이낙연 후보는 근데 둘 다 비슷하긴 하죠, 사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 싶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끝나고 소감을 말했더니 추미애 후보가 좀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제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경선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게 민주당이 여태까지 대선 경선이나 그 대표 경선을 보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네. 그냥 들어간 다음에 예. 이게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이 동조화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뭐 네. 대선도 마찬가지. 대선도 이제 선거 들어가면 비슷해져요, 여론조사하고. 네. 근데 전화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55대 26이 나왔어요. 그리고 ARS 조사가 또 55대 26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득표로 좀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미
동조화되었다라고 보고 예. 두 번째 이제 투표율 문제는 1차 선거인단이 좀 독특한 분들이 투표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네. 한 명이 독주를 하면 투표율이 낮아지거든요. 항상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투표율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유권자의 특성입니다. 예. 근데 1차 선거인단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이고 온라인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차 선거인단은 항상 보면은 뭐 이러나 저러나 70%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이낙연 후보 얘기하듯이 뭐 격렬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1차 선거인단의 특성, 뭐 2012년에 보든 2017년에 보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보고 대구는 역시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학수적으로 보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한 4주 전에 리얼미터가 했던 조사를 보면 가장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유권자층을 성향을 가진 층이 추미애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상당수 이재명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53% 나왔으니 이럴 때 얘기가 되죠. 추를 좀 3위까지 끌어올릴까? 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추 대표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전국 선거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긴 할 겁니다. 추 대표가 추 후보가 추 네. 대표가 좀 올라가긴 할 텐데 아마 대구만큼은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64만 명의 국민 선거인단 1차 선거인단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뭐 참여한 분도 계시겠지만 각 그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참여가 아니라 동료도 많이 해서 끌어들인 지지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선거인단에 아마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보다는 네. 소위 이제 권리당원이나 민주당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권유를 해서 각 네. 후보 캠프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서도 뭐 여러 통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캠프의 조직 역량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겠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캠프의 조직 역량보다는 일반 민심들을 따라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네. 어제 추미애 후보가 약진을 한 것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구나 경북이라는 데가 최고로 험지잖아요. 예. 거기서 사실은 뭐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어렵게 권리당원들이 어렵게 그 정당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출신인 분한테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투표를 한가 하냐. 저는 뭐 의식적으로 추미애 후보를 뭐 3위로 끌어올리자 이런 거보다는 예. 어떻든 자기 지역 출신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낙연 후보는 더 나간 바가 없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무슨 동정 여론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특히 어렵게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번 그 오늘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오면 이낙연 후보가 몇 표 정도 차이까지 좁혀야지 그 다음에 뭐 전라권이나 갔을 때 호남권 갔을 때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좁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냐 안 얻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를 할 거냐, 예. 1차로 끝날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하고는 다르게 한 뭐 40% 중반대 내지는 뭐 그 정도로 얻었다라고 하면 예. 지금 만약에 지금과 같은 표차가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뭔가 지금 이 판을 좀 다시 짜야 된다라는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50%를 넘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판을 다음 짜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음 정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당원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구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 대세를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따 발표되는 그 1차 선거인단의 핵심은 실제로 선거인단에서도 과반을 넘겼냐 안 넘겼냐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이런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가 만약에 그 표 차이를 계속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까지
좁혀야지 좀 그 이후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유권자 그 선거인단 권리당원들을 보면은요. 네. 호남이 한 20만 됩니다. 예. 그리고 경기 서울이 또 한 30만 정도 돼요. 그리고 경기 서울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6대 60%를 달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네. 그럼 호남에서 지금 비슷한데 호남에서 이제 엎어서 2차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기고 한 35만 되는데 이기고 예. 서울로 올라오면서 자기가 한 10만 표 이상을 이재명 후보한테 이기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이번 그러니까 뭐 50% 넘으면 아까 정특현 원장님 말씀대로 50% 넘으면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예,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40% 득표를 하고 자기가 많이 네. 올라왔다 그러면 이번에서 한 45만 표가 나오는 건데 한 5만 표에서 6만 표 차이로 좁혀야 될 거예요. 아, 그 정도. 예, 그 정도 좁혀야 어. 호남 가서 호남에 자기 50%를 넘는다고 치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한 30% 떨어진다고 봤을 때도 겨우 10만 표 차이가 10만 표 차이가 5만 표 차이가 나거든요. 네. 거기서 이기고 거기서 엎어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서울 경기에서 특히 경기도는 뭐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최소한 5만 표 정도 안은 들어와야 이게 뭐 추격권이 가시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을 수가 있지. 뭐 10만 표 차이 나면은 알겠습니다. 좀 그럼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50% 아래로 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후보들은요. 50%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선 투표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직을 사퇴하는 후보도 나오고 합종령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마 사퇴 문제는 호남권을 지나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호남권에서 어떻게 표를 받는가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표를 받는 것을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합종 연행의 문제는 그럴 것 같고 그 예를 들면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당당히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 후보들 간에 이제 선호도가 있었어. 지금은 뭐 절대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후보들 간에 선호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민주당 바닥층에서 반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경쟁력이 있으니까 지금 밀어준다는 분위기인데 아 그걸 뭐 반드시 그렇게 갈 필요 있냐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각 2위 이하 진영, 3위 이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아,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여지는 생기겠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50% 이하 빠지냐.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뭐 이낙연 후보가 좀 쫓아갈 가능성이 좀 보이냐.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보이는 예를 들면 한 50% 근접한 40대 후반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도 지금 경선 판세, 구도 자체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예. 오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1차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슈퍼위크라는 표현을 네. 써서 1, 2,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슈퍼위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다음 돌아오는 주 한 주 쉬고 그다음 주에 이제 2차 호남이죠. 또 호남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자, 이따 6시에 저희가 발표 결과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굉장히 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더 나온 게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 제보자 조성원 씨가 만났다. 왜 이 시점에 만났냐? 무슨 얘기했냐? 뭐 사주 받았냐? 그래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란 표현 썼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정치학을 가르치니까 네. 선거론을 강의를 하는데 예. 선거론에서 불리한 이슈가 터졌을 때 네.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오세훈 시장이 생태탕 문제 걸렸을 때 예. 생태탕 집주인이 무슨 왔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네. 메신저의 신뢰도를 확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다른 걸로 덮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걸로 덮는 거예요. 절차 문제나 뭐 이런 거 덮는 건데 이건, 네. 이건 법조계에서 많이 써요.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자기가 걸리면 법적 절차 가지고 걸잖아요. 지금 뭐
김웅녀 의원처럼 이 두 가지를 거는 건데 예. 이제 기본수법 이게 다 안 통하면 세 번째 유연 방법이 솔직하게 부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건데 전 보면서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검찰이 총장을 위해서 고발을 사주했냐가 사실은 핵심 문제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제보자가 어떤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기했느냐. 그래서 김웅 검사 같은 경우,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나도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진짜로 수사가 들어가고 이게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압색도 거부하고 막 이렇게 치는 건데 이번 전략도 그렇습니다.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조성원이라는 제보자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네, 비대위원도 그건 같이 한다고 굉장히 친했던 것 인정을 같아요. 했고요. 예.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었는데 네. 특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폭 행보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예. 아마 윤석열 총장하고도 밥 먹었을 겁니다, 옛날엔. 그러다 보니까 빌미를 준 거죠. 빌미를 준 거고 이거를 이제 붙들고 늘어져서 메신저를 옮겼고 메신저가 뭔가 어딘가 이제 젊은 여성분이니까 우리나라 여혐에 약간 호소하는 것도 있고요. 젊은 여자가 뭘 알겠냐 뭐 이런 식의 그런 호소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박지원이라는 분은 어딘가 모르게 공장 냄새 좀 풍기시는 분이잖아요. 국정원장이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끌어들여서 이걸 지금 문제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예. 이게 지금 열쇠는 검찰하고 공수처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벌어지고 논란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수처나 검찰이 감찰 결과에서 사실이다라고 탁 나오는 순간 이게 정리가 돼버려요. 사실인데 그 사이에 만났네 안 만났네 이거 뭐 제보자가 신뢰가 있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사실이.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게이트를 굉장히 게이트 얘기를 굉장히 강화시킬 거예요. 네. 당장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국회 대정부질이나 이런 걸 통해 많이 할 텐데 문제는 10월 달 가서 감찰 결과나 1차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올 테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은 잘못하면 더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윤석열 캠프에 있었어도 예. 이럴 수밖에 없겠다.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방법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은 계속 메신저와 박지원 원장을 공격하는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덮어보려고 하겠죠. 교수님 평소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 좀 다르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발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고발을 사주하는 것에 관여했다라는 의혹들을 뉴스버스도 그렇고 민주당도 전면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니다. 여러 가지 미심쩍은 사항을 봤을 때는 이게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진술이 이 조성은 씨도 오락가락하고 김웅 씨도 오락가락하고 그런데 손준성 전 현재 검사죠.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문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손준성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 속에서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대선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연결고리에 대한 조사도 없이 뭐 있거냐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 이게 좀 의도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마침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원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이고 그 만났다는 7월의 시점 또 한 일주일 지나서는 국정원에서 갑자기 과거의 정치개혁 또 사과하는 일을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아 조성원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서 취재를 지금 하고 있고 보도할 예정인데라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상할 정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연 조성은 씨를 만나서 무슨 얘기했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아니 뭐 아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똑같은 예를 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수준에서 보면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성은 씨도 이렇게 박지원 프레임으로 나올 거 예상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긴 반박글을 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야권은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선 후보들 뭐 토론회를 하냐 마냐 했는데 아직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저도 틀어놨는데 올데이 라방이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 3시간쯤 전부터 12명의 후보들이 김현주 그 부대변인이 진행하고 서민 교수 있고요. 표진인 정신과 전문의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후보들을 알기 위한 효과가 유권자들한테 많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후보자 간에 토론을 하는 그렇죠. 거죠. 토론을 네. 하는 건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후보가 너무 많은데다가 지금 뭐 반으로 쪼개서 하려면 하겠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다 그 사회자까지 있으면 그렇게 13명이 할 수 있는 수치를 찾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우열이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당선관위의 판단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론회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대중적 관심들을 높여나가는 과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한 고육지책 속에서 소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국국서의 저자인 그러니까 서민 교수하고 또 우리가 방송이 아니라 의사, 정신과 의사인데 방송에 굉장히 많이 맞아요. 출연하는 익숙하죠. 우리 어차피 최진희 나오는군요, 의사 화면에. 그렇죠. 예, 예.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런 시도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에서 뭔가 정론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외에도 뭔가 후보들에 대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뭐 필요한데 예. 아마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1차 후보가 압축되면 지겹다고 할 정도로 좀 토론회를 많이 하자. 지금 실제로 국민들의 관심사도 그렇고 당원들의 관심사도 그렇고 진짜 좀 토론을 좀 보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1차 압축이 끝나면 토론을 굉장히 많이 진행할 겁니다. 내용은 잘 제가 듣지 못했는데 화면에 보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이제 화상으로 참여를 한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국민 면접에서도 앞으로 당 행사에는 뭐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흥행과 국민의 관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방안으로 하나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경선 과정은 관심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보면서 제가 국민의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12명을 갖다 놓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토론을 해도 12명 이거 무슨 수로 토론을 1시간 반, 2시간 해봤자 1인당 3분, 4분 줄 텐데 이거 네. 토론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국민 이 경선이라는 게 원래 경쟁하는 거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후보끼리 싸워야 되는데 토론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올데이 라방 한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한번 켜봤습니다. 동접자가 1933명이에요. 네. 이게 2,000명도 참. 근데 민주당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옳은 소리 가셨어요? 유튜브로 그냥 해서 예. 벗어.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국민의힘의 유튜브 채널이 옳은 소리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지금 3,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해요. 그 합치면 그래도 꽤 숫자는 되게 그거보다는 그냥 높습니다. 지난번에 되겠네요. 면접은 20만 명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거 국민 면접은 성공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뭘 유튜브로 행사를 하면 많아야 1,000명이 12,000명 이렇게 네네. 들어와요. 이거 지지자들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은 많겠는데 그리고 결국 경선의 흥행은 싸워야 됩니다. 네. 민주당도 명락대전이라고 서로 네거티브로 막 붙었을 때 관심이 좋았어요. 예.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쪽으로 확 몰려버리니까 이제 확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예. 다행히 좀 올라와서 좀 흥행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까지는 아닌데 예. 8명으로 좁혀져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이 막 벌어지면 저기는 좀 재밌지 않을까. 저도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는 토론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할 때 화를 냈다고 그래서
버럭하면 어떡하냐. 버럭으로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밖에 없다. 그리고 핑계 대지 마라 공수처.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그런 뭐 멘트는 어떻든 20대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직면한 문제는 지금 어떻든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소위 이제 이 고발 문건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면서 뭔가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당이 정말 이 문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당이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된다,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리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전통적 보수 지지층들이 저런 홍준표 후보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아마 이제 특히나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제 그러한 멘트보다도 이번에 취한 태도가 과연 실제로 당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3, 4, 5, 6, 13일부터 16일까지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내일은 일단 정치 분야잖아요. 지금 뭐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어떤 분위기가 나올까요? 뭐 내일뿐만이 아니고요. 네. 국감까지 예.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대선 후보 정기국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 국민의힘에서는 여권 후보를 치고 네. 민주당은 야권 후보의 의혹을 뭐 대정부질이라고 뭐 정치 분야라고 해서 예. 정치 분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그걸로 갈 거예요. 그 내일도 오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 친구한테 내일 그 국감 내 질의 뭐 할 거다 이렇게 딱 네네. 문자가 왔는데 1번이 그거예요. 다 윤석열 아니면 고발 사주. 고발 사건 예, 저기 예. 조사, 그래서 저기 사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도 큰 건이긴 하지만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 국감 내내 네. 아마 근데 저기 아직 끝났으니까 윤석열하고 이쪽 홍준표 이분들 얘기 들 거고 민주당 쪽은 그 당선된 경선이 승리하신 분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국감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선 국감이 대선 정기국회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일단 고발 사주 의혹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추가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소위 그 고발 문건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야당 탄압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 속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점, 공수처가 사실 오늘 보면은 그 조성은 씨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라, 우리한테 고발을 해라, 공수처가요. 이렇게 공수처가 했다는 것,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 정기국회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내년 2월달에 다시 임시국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대정부 질문 과정 속에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큰 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소위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았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도 현명하게 대처했다더라. 우리는 지금 데이터조차도 불분명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총리는 뭐 심리 때문에 문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선진국보다 별로 안 올라왔다. 그러면서 엉뚱한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국토정보원에서 이제 샘플 수를 늘려서 해보니까 과거보다도 엄청 오른 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국민들이 왜 문재인 정부를 정권 교체해야 되는가 하는 이 정부의 실정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절실히 느끼는 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프게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재정부 질의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오늘은 슈퍼위크 결과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